가족끼리 사업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부부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십억 원대 고철 사업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실제 고액 세금 사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좀 도와주는 거랑 법적으로 동업하는 거, 그 경계가 정말 생각보다 애매하거든요. 오늘 다룰 사건, 바로 조심 2025 중 3336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짜 사장이 누구냐 이걸 가려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누가 내야 할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사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남편 측 주장과 국세청의 반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났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좀 볼게요. 굉장히 잘 나가던 고철 수출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수십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 사업의 진짜 주인이 대체 누구냐? 이거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사업자 등록 이력이 꽤 명확해 보이죠? 처음엔 아내 남동생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남편이 공동대표로 들어오고 결국 남편 단독 명의가 됩니다. 근데 남편은 이게 다 그냥 서류일 뿐이다. 실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 A씨가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다. 이 사업을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한 사람은 전적으로 내 아내 B다. 이렇게요. 그리고 남편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세금 문제랑은 별개로 진행됐던 관세법 위반 사건 판결문인데요. 거기에 떡하니 아내 B가 남편 A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봐라, 다른 법원에서도 이미 아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남편의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나는 30km나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 따로 일하고 있었다. 내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해봐도 사업 관련 연락처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리고 다른 법원에서도 이미 날 명의대여자로 보지 않았냐. 가끔 현장에 가서 일한 건 그냥 배우자로서 도와준 것뿐이고 부부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목조목 주장을 펼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세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결정적인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분명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딱 제시한 증거를 보니까 이 사업의 가장 필수적인 자산들, 그러니까 사업장 땅, 재활용시설 건물, 기계, 차량, 이 모든 게 다 남편 A의 소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돈의 흐름을 쫓았어요. 남편은 사업 수익이 전부 아내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국세청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이 사업 자금이 남편 개인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부부의 공동생활비로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국세청의 주장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자산 소유권도 남편한테,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익도 남편한테, 법적인 모든 허가도 남편 이름으로,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은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이건 공동사업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의 주장과 국세청의 증거,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과연 조세 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이게 뭐냐면요. 세법에서는 서류상의 명의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인 실질,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사업을 지배하는지를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심판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4단계로 딱 정리되는데요. 첫째,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사업의 모든 핵심 자산과 인허가를 갖고 있는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거다. 셋째,
사업 수익이 명백하게 부부 모두에게 이익이 됐으니 이건 공동의 이익이다. 넷째, 다른 관세 사건 판결은 그 사건의 법적 기준일 뿐 세법상의 사업자 판단 기준과는 다르다. 결국 남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심판 청구 기각. 국세청이 남편 A와 아내 B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배우자를 돕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세무당국이 보기에 동업이 되는 걸까요? 그 경계가 궁금해지죠. 이 사건의 교훈을 딱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당국이 이게 진짜 동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바로 이런 핵심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돈을 누가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죠. 만약 여러 증거들이 당신이 사업의 핵심 자산을 갖고 있고 수익을 함께 누리며 운영의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냥 좀 도와준 건데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금의 세계에서는요, 서류상의 명의나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말보다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